챕터 3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챕터 2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종류가 무엇이 있고 그 재무제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챕터 3에서는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기업들을 비교하고 특정 기업의 특정 해의 성과를 그 이전 해의 성과와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챕터 제목부터 Working with Financial Statement이잖아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무언가 작업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의 학습 목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교 목적을 위해서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를 Standardize, 표준화시킨다고 하는 거네요. 표준화시키는 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ommon Sized Balance Sheet, Common Sized Income Statement이라고 그래서 한글로는 직역한 거지만요. 공통형 재무제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재무제표를 Standardize 시켜서 이걸 통해서 기업들 간의 비교, 그리고 특정 기업의 올해와 과거들 성과의 비교 등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레이시오입니다. 레이시오는 영어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는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보시면 이 비율을 계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inancial Statement이 되겠죠. 재무상태표 혹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어떤 두 숫자를 분모 분자에 넣고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두 번째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비율 계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이 재무관리 수강에 앞서 회계 원리를 수강한 학생들이라면 이미 다 배우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는 회사의 profitability, 수익성이죠. 그리고 growth, 성장입니다. 수익성과 성장에 대한 결정 요인들을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비율 분석의 일환입니다. 비율을 분석하는 내용 중에 수익성과 성과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평가하고 측정하고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무제표는 역시나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우리 재무관리 이 챕터 3에서도 뭔가 한계점이 많겠죠. 그래서 문제점과 여러 가지 단점들을, 즉 재무제표 분석에서의 문제점과 단점들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아웃라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교과서에서 나오는 목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목차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학습 목표와 일관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듀퐁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화학회사에서 만든 어떤 비율을 다루는 분석 방법인데요. 이거를 학습 목표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재무 비율 분석의 일환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보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ncial Manager, 그리고 재무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 혹은 CFO, 높은 지위에서는요 되겠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싶냐면 회사의 모든 자산 혹은 자산이 됐든 부채가 됐든 자기 자본이 됐든 회사의 모든 자산에 관련된 마켓 밸류, 시장 가치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왜 시장 가치 정보를 알고 싶냐면 우리 앞에서 저번 챕터에서 배운 바와 같이 시장 가치에 대응된 용어가 뭐였죠? 장부 가치였습니다. 장부 가치보다는 시장 가치가 중요했고요. 회계적 이익보다는 캐시플로우가 중요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재무관리나 기업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또 반복이지만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기업 가치 요 안에 기업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표이거든요. 재무 관리에서는. 그렇게 되면 기업의 목표가 시장 가치 극대화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에 대한 를 극대화시키려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 가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accounting figure, 회계적 숫자일 뿐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회계적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시장 정보를 전부 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가치가 중요하고 회계적 숫자보다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접근 가능한 건 회계적 숫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계적 숫자를 담고 있는 건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Market Value Information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Financial Statement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자라는 게 이번 챕터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계적 숫자가 정말 믿을 만한 건 못 되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코노믹 리얼리티죠. 실제 경제의 현실 실제랑 그리고 우리가 마켓 밸류 인포메이션에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정보인 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켓 밸류가 중요하고 어카운팅 인포메이션이 안 중요하다고 뭐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어카운팅 인포메이션을 배우는 이유는 어카운팅 인포메이션밖에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켓 밸류 인포메이션을 뭔가 추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챕터에서 회계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배우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챕터 3의 첫 번째 학습 목표였던 Standardized Balance Sheet, Standardized Income Statement에서 Standardized Financial Statement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공통형 재무제표라고 해서요. 재무제표가 크게 종류가 세 가지였던 걸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Balance Sheet, 재무상태표가 있었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었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현금 흐름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크게 다룬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두 가지에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tandardized, 공통화된, 뭔가 공통화된 common size balance sheet이 있고요. 두 번째로 common size income statement이 있습니다. 각각은 계산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면 common size balance sheet을 보시면 모든 어카운트, 모든 계정 과목, 모든 항목들을 total asset으로 비율을 계산해서 해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otal asset이 무엇이냐? 밸런스 시트를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쪽엔 asset이 있고요. liability, equity가 있고요. 이 밑에 총합이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체 여기 전체에서 가장 큰 숫자는 이 총합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숫자로 나머지들을 비율로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가장 큰 숫자가 어디 나와 있냐면 세일즈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쭉 세일즈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용이 빠지고 뭐가 빠지고 해서 마지막에 넷 인컴이라고 하는 당기순이익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가장 큰 숫자, 위에 있는 가장 큰 숫자로 나머지들을 나눠서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본 라인 아이템을 세일즈 가장 큰 숫자로 나눠서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 year to year 비교 가능하다. 즉 올해 우리의 성과나 올해 우리 재무 상태표를 과거 성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태와도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고 대표적인 어떤 모 기업의 2020년 성과를 1980년 성과와 비교해 보자고 하자고요. 숫자를 그냥 자체로 비교를 하면 2020년 숫자가 압도적으로 클 거기 때문에 2020년이 1980년 성과가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숫자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 표준화를 보이셨던 Common Size Balance Sheet, Common Size Income Statement로 해결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가능하냐면 회사들 간의 비교가 됩니다. 즉 동일한 인더스트리에서 사이즈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진 회사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전자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삼성전자부터 LG전자 등등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기업들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전자제품 회사가 있어요. 근데 중소 그 전자제품 회사를 삼성전자와 직접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숫자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지금 보여드렸던 Common Size Balance Sheet, Common Size Income Statement을 통해서 공정하게 혹은 동일한 잣대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특정 회사의 성과를 보고 있네요. 보니까 Asset은 되어 있고요. Liability, Owners Equity입니다. 밸런스 쉿을 T자로 보통 쓰지만 얘는 그렇게 쓰지 않고 밸런스 쉿을 Asset 쓰고 그 다음에 Liability 쓰고 Equity를 쓰는 이런 세로 형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자료를 보시면 에셋의 총합이 3373이고요. 2019년엔 3620으로 늘었네요. 그리고 2018년에 당연히 liability와 owners equity,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은 3373으로 이렇게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3630으로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common size 밸런스시트의 경우에는 이 3373이라고 하는 가장 큰 숫자, 3620이라는 가장 큰 숫자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3620과 3630의 이 숫자 차이가 나는 건 뭔가 이 책의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미국 특정 회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tal 에셋을 역시나 제일 100%로 계산해서요. 나머지 항목들의 비중을 이렇게 각자 계산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다음과 같겠네요. 보니까 이 회사는 2018년도에 캐시 비중이 2.5%였는데 2019년도에는 이렇게 0.2%포인트가량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카운트 리시버블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총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커런 에셋이 0.5% 늘었구나. 그리고 고정자산, 픽스드 에셋은 줄었구나. 이런 식의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비중이 차이가 나도록 조정이 일어났구나 1년 동안 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숫자 자체로만 봐서는 쉽게 판단이 어려운 것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율 계산을 통해서 쉽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보시면 롱텀 대시 15.7, 12.6으로 장기 부채가 좀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동 부채 만기 1년 이하의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경우에는 16.1에서 15.1 역시나 1%가 줄어들었네요. 전반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경우를 보면 역시나 반대로 보니까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의 경우에 유동자산의 규모는 좀 늘었고요. 고정자산은 줄었고 부채의 규모가 비중이 좀 줄었고 자기 자본의 비중이 늘었구나. 2018년과 2019년 1년 사이에 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common size income statement이 되겠죠. 왼쪽이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income statement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common size income statement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역시나 sales 매출액 2,360이 가장 큰 숫자고요. cost goods sold 매출 원가라고 불리우는 비용이 빠져 있고요. 감가상각비가 또 빠지고요. EBIT라고 하는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에 어닝이 741이고요. 이자 비용이 141로 잡혀 있고 과세 소득이 600이고 세금을 126을 내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 474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474를 배당의 형태로 158이 나가게 됐고요. 내부 유보의 형태로 316이 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ommon Size Income Statement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인 Sales를 100%로 하고요. 나머지 구성 비율을 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에서 당기 순이익이 20.1%라는 뜻은 100을 팔면 최종적으로 20.1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예제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1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냐 보면 배당의 6.7, 내부 유보가 13.4로 내부 유보를 배당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뭔가 발전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쉽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첫 번째 학습 목표였던 재무제표를 표준화시키는 거, Common Size Income Statement, Common Size Balance Sheet 내용을 다 마쳤고요. 이제 Ratio, 비율 분석이라고 하는 비율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율은 어떤 A라는 숫자를 B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B라는 숫자를 A라는 숫자로 나누는 거고 비율을 계산하고 해석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해석을 통해서 경영의 임플리케이션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레이시오는 comparison,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through time,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형태랑 과거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고요. 또는 between company, 경쟁사라든가 우리 산업의 평균과의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이 비율을 통해서 비교가 더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나와 내 과거를 비교하는 걸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회사들 간에 비교하는 걸 크로스 섹셔널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율을 보면 우리 스스로 자문, ask yourself 되는 거죠. 자문을 해야 돼요. 어떤 자문이냐면 이 비율이 도대체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A랑 B를 이렇게 숫자로 나눠 놨는데 나눈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석하고 어떤 함의를 얻으려고 이걸 나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눈 이후 이 정보가 도대체 나눈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나누는 건 여러분 뭐 어린 시절부터 해왔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누며 나눈 것으로부터 나오는 해석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이시오는 어떻게 활용하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부적이라는 건 회사 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는 회사 바깥을 의미합니다. 내부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냐면 요즘도 뭐 다 아시겠지만 회사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휴대폰도 만들지만 반도체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청소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 사업들의 수익성이 다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수익성이 다르고 뭐가 다른 이 회사 내부의 여러 사업 믹스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회사의 성과를 과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가 만약 주식시장의 투자자라고 하면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인지 분석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을 비교해서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어떤 회사에 대출을 하면 안 될지 등등을 비율 분석을 통해서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을 구분한다든가 찾아내는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레이시오, 비율은 내 외부에서 고르게 활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여러 가지 당연히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different people, different source. 보시는 바와 같이 A, B입니다. A, B인데 분자에 A를 넣어야 되는데 A를 정확히 어떤 숫자를 넣으라고 하는 것인지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도 불분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이지만 A에 만약 total asset을 넣는다고 하면요. 이 total asset을 도대체 찾을 수 있죠. 근데 언제 시점을 넣어야 될 건지, 분기 걸 넣어야 될 건지, 연말 걸 넣어야 될 건지, 분기의 평균을 넣을 건지 등등등등. 즉 분모 분자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소스의 값을 넣어서 값이 다르게 계산되고 그거로부터 해석이 달리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 비율을 세계 다른 기업의 재무 비율과 분석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분석이 쉬울까요? 어렵죠. 불가능할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IFRS라고 하는 기준을 이렇게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IFRS를 안 따를 수도 있고요. 따른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무 비율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속에 5가지 정도 질문을 스스로 하고 답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예제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A, B over A라고 하는 비율 분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비율이라고 하면 How is it computed?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뭐랑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율이라는 것은 이 비율을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실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면 liquidity ratio라고 하면 B를 뭐가 넣어야 되고 A는 어떤 계정 과목을 넣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what is intended to measure? 이걸 도대체 왜 나누지라는 겁니다. 리퀴디티 레이셔로 계속 이어가 보면 얘는 회사가 얼마나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1년 안에 돌아오는 부채를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왜 A와 B를 A로 나누는지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두 숫자를 나눴으면 단위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단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2000원을 숫자 2로 나눴습니다. 답은 당연히 1000이네요. 근데 단위가 뭘까요? 원을 단순 숫자로 나눴으니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또 해볼게요. 2000원을 1000원으로 나눴습니다. 단위 숫자는 뭘까요? 2네요. 단위는 뭘까요? 단위 없음. 왜? 원이란 단위와 원이란 단위가 부모 분자에 서로 나타나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단위도 어려운 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아시겠지만 비율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게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겠죠. 이게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높다는 건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건지, 낮다는 건 어떻다는 건지, 이게 네 번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높아야 되는데 낮다면 어떻게 할 거고, 낮아야 되는데 높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찾겠다는 거죠. 당연히 산수를 해보면 a분의 b가 높아야 된대요. 지금 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높이려면 분자 b를 높이거나 분모인 a를 낮추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하는 건데 이거를 경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계산하고 해석해야 될 여러 가지 재무 비율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면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비율을 나누는 이유가 해석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short-term solvency or liquidity ratio네요. short-term solvency, 단기 채무 상환입니다.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만기 1년 이하의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도래하는 그 부채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liquidity, 유동성을 측정하는 거라고 해서 short-term solvency ratio 또는 liquidity ratio라고 불리웁니다. 두 번째는 long-term solvency or financial leverage ratio네요. long-term solvency는 장기 채무 상환 능력입니다. 장기 채무 상환 능력이 되는 거죠. 얘는 당연히 아까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이었고요. 이 능력은 뭐라고 또 부르냐면 레버리지 레이셔라고도 부릅니다. 레버리지는 사전에서 살펴보시면 지렛대거든요. 즉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하여 지렛대를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 그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억짜리 자산의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회사는 100억 정도의 자기 자본 주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900억이죠. 900억이라는 이 부채를
지렛대 삼아서 100억이라는 작은 힘으로 1000억짜리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Financial Leverage Ratio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엔 Asset Management or Turnover Ratio인데요. 얘는 회전율이라고도 부릅니다. 턴오버가 회전율인데요. 나중에 왜 회전율인지는 배우시게 될 거겠지만요. 회전율 분석, 회전율 비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뭘 측정하냐면 에셋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겁니다.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효율성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였고 얘는 장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였고 얘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Profitability Ratio는 당연히 수익성입니다. 매출액을 어느 정도 발생시킨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익으로 남기고 있느냐라는 걸 측정하는 거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arket Value Ratio라고 해서 시장 가치를 활용한 비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회계상의 재무제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Market Value가 아닌 Book Value, 장부 가치를 이용해서 재무 비율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 중에 Market Value Ratio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회사에 관련돼서 알고 있는 유일한 Market Value는 주가입니다. 즉 스탁 프라이스가 됩니다. 즉 이 마켓 밸류 레이쇼는 분모 또는 분자의 유일한 우리 회사의 마켓 밸류 측정치인 주가가 활용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음부터는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가지 비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